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서 69일간 처참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깜깜한 절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시 한 편과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읽었던 시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시인이며 정치가였던 파블로 네루다의 커다란 기쁨이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시를 쓴다. 그들이 눈이 단순해서 내 시를 읽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흔들었던 곡조가 언젠가 그들의 귀에 닿을 것이다. 농부들은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것이고 광부들은 미소 지을 것이고 또 기관사는 이마에 땀을 흘릴 것이고 또 어부들은 파닥파닥거리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고 또 기계공들은 방금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비누 냄새 풍기며 내 시집을 읽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다. 네,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시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라고 할 만한 시인이 있을까요? 예, 선생님,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네, 제 2월 17일 날 네네. 저희가 이제 고은 선생님, 시인 네네. 고은 선생님 댁을 방문했었는데 네. 그때 감흥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5개월 뒤에 또 오늘 네. 귀한 선생님 시인을 모시게 돼서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시인이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교사이자 동시에 참여 문학인으로 활동해온 한국을 대표하는 도종환 시인. 그는 투병 중인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하지만 1989년 교육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며 약 10년간 해직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도종환. 이후 자연으로 돌아가 산방 생활을 하며 사회와 역사, 자연과 학생들의 꿈을 그린 시 세계를 펼쳤고 절망적인 삶의 굴곡 속에서 탄생된 시 담쟁이는 교과서에도 실리며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는 매일 아침 여의도로 출근하는 국회의원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시인의 글과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지금부터 만나본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이거 언제 들어도 좋은 시네요. 선생님, 그 3년 전에 노문화예술회관에서 그 610석이 꽉 차가지고 네. 다들 서서 듣고 그때 그 큰 무대에서 선생님이 이 낭송하시던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이 시가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죠. 네, 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문학 네네.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예. 근데 이게 특별히 IMF 때 많이 예송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시가 어떻게 탄생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저도 힘들었을 때요. 네. 제가 아주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막막할 때, 그러니까 직장도 잃고 또 뭐 감옥에도 끌려갔다 나오고 살 길에 막막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상의를 하는 중이었는데요. 네.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궁리를 해봐야 뾰족한 수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답답해서 고개를 돌리다가 옆에 건물, 창밖에 옆에 건물에 담쟁이가 벽 가득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것들은 저 물 한 방울도 없고 흙 한 톨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푸르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회의 중에 회의설의 뒤에다가 연필로 조그맣게 그 저것은 벽 이렇게 써 내려갔죠. 나 혼자 살 길 찾는 것보다 네. 저렇게 함께 손을 잡고 벽을 넘어가는 네. 쟤들처럼 살해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그다음에 절망적인 환경을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를 몰래 연필로 조그맣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 써서 그런지 직장인들 중에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기업을 경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인생을 살면서 벽을 만났던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좋아하셔서 저로서는 참 고맙죠. 네. 특별히 이제 IMF 때 가장 그 국민들이 절망하고 그랬을 때 이 시가 애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IMF 때 그 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시 1위로. 네, 직장인들 설문조사 했을 때 내 인생에 꼭 간직하고 싶은 시 1위. 예. 그 시가 꼽혔었죠. 이게 절망의 상황에서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네. 시였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예. 저는 담쟁이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 네. 시가 또 연상이 돼요. 네. 예, 험한 파도 거친 바다 그리고 산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길을 함께 가자. 그렇죠. 또 가다가 지치면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기대어주고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 시인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잘하셨고 고등학교 때까지 또 그림을 그리면은 막 사람들이 알고 인정을 해주고 굉장히 그랬다. 그런데 또 만화도 잘 그리신다는. 아니 어려서 그 만화를 그려놓으면 동네 친구들이 5원 10원씩 주고 사갔어요. 저 팔으라고 이러면서 무슨 그 바자회 카드전 이런 걸 하면 네. 제게 제일 비싸게 팔리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왜 너무 가난해서 이제 그랬다는 이제 뭐 미대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고요. 네. 어려서는 반드시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며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화가가 되든 뭐 극장 간판을 그리든 뭐 그런 일을 하며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좌절이 많은 방황으로 이어졌고 방황과 몸부림 뭐 이런 거를 이제 문학하는 선배들이 제가 문학에 끼가 있어서 그러는 줄 알고 문학 서클을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뭐 시가 그림 같으니까. 네. 선생님 제가 이제 처음 뵌 거는 1984년에 동인지 분단 시대가 네,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분단 시대 일집을 보고 네. 그 기존의 뭐 신춘문예형 시와 전혀 다른 이야기 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실렸는데 그래서 마침내 저도 거기에다가 시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선생님 그다음에 84년에 분단 시대, 85년에 창작가 비평에서 나온 시집 고두미 마을에서 그다음에 86년이 접시꽃 당신인데 네. 사람들이 고두미 마을에서라는 시집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청주에 가니까 고두미 마을이 있어요. 그 그렇죠. 시집과 고두미 마을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고드미 마을이라는 동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네. 태어나서 사시던 네. 뭐 물론 태어난 곳은 대전 대덕입니다만은 선대로 대대로 내려와 살다가 아버님이 잠깐 처가에 그 과수원 일을 하다가 거기서 태어났고 성장한 곳도 이제 그곳이고 지금 묘도 그곳에 있고 사당도 그곳에 있는데요. 그게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인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가가 네. 계시다 하는 생각 이것이 문학 그 청년기에 또는 네. 시인으로서 막 등단하면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분, 네.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저런 분이
우리 근처에 계신다는 거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주 갔었고. 네.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면은 네. 누가 뒤따라서 미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 독립운동가 묘소를 사당을 참배하는데도 네. 누가 뒤를 따라다니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일본 순사도 뭐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늘 그 비굴한 관계 속에서 네네. 뭐 제대로 역사의식을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이게 온당한 건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을 그 당시 네. 문학 청년으로서 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그런 역사에 눈뜨게 하고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젊은 열정과 결합하고 뭐 이러면서 예. 역사와 민족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가 첫 번째 시집에 실려 있는 시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시집 제목도 이제 고드미 마을에서인데 접시꽃 당신으로 많이 알려진 뒤에 서점에 시집을 사러 왔을 때 네. 서점에서 이 시집도 도종환 시인 시집인데요. 그러면 독자들이 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아이고. 출판사 관계자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청주 작가회의 그 네.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 정신이 거기까지 다 있네요. 고두미 마을에 우리 독립운동가 신 선생님의 정신까지 다 있네요. 예. 거기서부터 제 문학을 시작했고요. 그때가 예. 또 80년대 전반기니까요. 예, 예. 전두환 정권 하에서 뭐 전기간행물, 문학 전기간행물들이 네네. 폐간되고 막 이러던 상태여서 예.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예, 예. 표현할 그 막 에너지가 넘치고 표현하고 싶은 막 열정이 끌어넘치는데 표현할 매체들이 싹 없어지는 거에 대한 네네. 그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과 예. 자연스럽게 체제와 불화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는 이제 저항하게 되고 뭐 이런 길로 갔었던 거죠. 네. 그런 시기에 냈던 시가 이제 첫 번째 시집인데요. 네. 사람들은 이제 접시꽃 당신 첫 번째 시집인 걸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 중요한 시집인데 네. 고두미 마을에서 선생님 몇 구절이라도 좀 중요한 구절 한번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제에도 아예 단재 신채호 선생 사당을 다녀오며라고 네네. 붙였던 시집 그 표제시가 고두미 마을에서예요. 네. 이 땅의 3월 고두미 마을에 눈이 내린다. 오동나무 함에 들려 곡경선을 넘어오던 한 줌의 유골 같은 푸스한 눈발이 동력골을 넘어 이곳에 내려온다. 꽃매마을 고령신 씨도 이제는 아니오고 금초하던 사당지기 귀래리 나무꾼 고무신 자국 한 줄 눈발에 지워진다. 복숭나무 가지 끝 봄물에 탄다는 3월이라 초하루 이 땅에 돌아와도 영당각 문풍지를 찢고 드는 바람소리 발 굵은 돗자리 위를 서성이다 돌아가고 웅리한 냇가에 봄이 오면 꽃 피어 비바람 불면 상에 누워 옛 이야기 같이 하고 서가에는 책이 쌓여 가난 걱정 없었는데 네 알았으랴 쪽발이 발에 채이기 싫어 내 자란 집 구들장 밑 오그려 누워 지냈더니 50년 지난 물소리 비켜 돌아갈 줄을 눈녹이 물에 뿌리 적신 진달래 창꽃들이 앞산에 붉게 돋아 이 나라 내려볼 때 이 땅에 누가 남아 4살 4살 썩 비어 고우나 고운 핏덩어리를 줄줄줄 흘리련가. 이 땅의 3월 고두미 마을에 눈은 내리는데. 네. 이런 식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박수 좀 맞겠죠 봅니다. 막 결연한 마음. 문학 청년기 초기니까 뭐 예.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자각 속에서 비장함, 결연함 뭐 예. 신채호 선생님은 비타협적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순국하시고 네. 그 유골이 되어서 돌아오셨는데 네. 매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네. 사시던 집 부들장 밑에 오. 그냥 계속 거기 모셔져 있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묘를 쓰고 모시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분에 차서 이렇게 썼던지 예.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앞으로 거슬러 가서요. 네.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79년도 봄에 입대하셨죠. 예. 그리고 네, 뭐 늦게 좀 늦게 뭐 교직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늦게 군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고참이 되었어요. 아, 선생님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이래서 오지 마라. 절대 오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런데 1년 뒤에 저 5.18 민주항쟁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예. 또 진압군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고 네. 예, 아이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 소총 탄화를 거꾸로 장전을 해서 격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때 마음이 참 어땠을까? 그 마음을 또 사격 명령이라고 하는 시, 그 시 예, 속에도 예. 담으셨던데 네, 그때 참 마음이 어떠셨어요? 교직에도 3년 정도 있다가 군에를 늦게 갔었고요. 또 휴가 나와서 대학생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고 바깥의 상황을 알고 들어갔었기 때문에요. 이제 특히나 그 해 5월에 광주 출신의 군인들이 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냐, 총을 쏴야 되냐,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자기 동네 사람, 자기 자기 총을 쏴야 돼. 예,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총을 쏘냐는 고민을 자기들끼리 막 며칠 얘기하는 걸 듣고 그때 또 한번 깜짝 놀란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우리를 침략했다든가 외적을 지킨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 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 국민들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거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그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체제 속에 있는 거고 그 상황 속에 갈등을 하다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명령대로 총은 들되 내가 방아쇠를 다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는 탄창을 눌러 빼서 맨 위에 있는 실탄을 거꾸로 장전해서 탄창을 밀어넣고 그래서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게 해놓은 채 대치를 했는데요. 그 탄창을 밀어넣는 순간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쏠 테니까. 예, 예. 예. 저쪽에 시민군이 무장을 하고 네네네.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뒤에는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었죠. 힘들었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 군영수첩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썼던 게 사격명령이라는 시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도종환 선생님 그러면 접시꽃 당신을 빼놓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선생님은 이제 뭐 유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거기에 얽힌 좀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명성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내 아픔에 정직하자, 고통에 정직해야지만 그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뭐 시대의 아픔, 또 이웃의 아픔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였지만 개인의 아픔이든 남의 아픔이든 또 이웃과 시대의 아픔이든 그 아픔에 정직한 태도가 시인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또 슬퍼했고 아파했고 또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괴로워했던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시로 썼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독자들의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아침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많이 시골 학교 교사로서 힘들기도 했고요. 감당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간도 많았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시대 아픔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좀 너무 낭만적인 개인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도 하셨지만 또 그 접시꽃 당신 가지고 또 조사를 하고 사상 검증을 하고 이제 이런 면도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네. 가만히 그게 좀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았죠. 뭐 근데 그러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개인의 아픔, 고통과 시대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맞물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접시꽃 당신 개인의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시대 아픔을 공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사상 검증도 뭐 일리가 있겠다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야라는
안병동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를 암 환자들만 모여 있는 병원에 가서 절망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희망이 있는 싸움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쓴 시인데 이제 그 교육 당국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뭐고 싸움은 뭐고 이렇게 조사를 받고 뭐 접시꽃 당신 뒷부분에 있는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엔 많은데 이런 기절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다 큰 아픔을 껴안고 죽어간다는 게 뭐냐 이런 조사를 받고 그런 적도 있어요. 뭐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저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학평론가이신 최두석 시인은 이 접시꽃 당신을 평해서 기존의 그냥 개인적인 정서만 담은 그냥 연애시와는 차원이 틀리다. 이웃과 시대의 아픔을 담은 연대성이 강한 시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그 선생님에 대한 평은 좀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낭만적인 서정시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참여시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엇갈리고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공유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사회 참여 인상이 강한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냥 시만으로 그렇게 현실 참여를 할 수는 없었을까? 구체적인 이제 현장에 그렇게 참여하고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일찍 교단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고민도 많았고요. 잘 가르치고 싶고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고 뭐 이런 고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궁금해하다가 이제 YMCA에 나가서 교사들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육 방법,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 뭐 여러 가지들을 눈뜨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저 YMCA 전국 교사 모임에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발전돼 온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의 고민이 집결되면서 우리가 선생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된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단체를 결성하게 되고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그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엄청난 탄압이 있으리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옥까지 가야 될 일인가? 이렇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이게 말하자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투사가 된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거죠. 지금 뭐 아주 뭐 이 길이 내 투사의 길이 내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고 그 모색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정교조 얘기보다도 그냥 실제 교사를 하면서 느끼셨던 아픔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기억하는 시가 이제 돌아온 아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시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좀 낭송도 해주시면 해서요. 네. 어떤 시인지요? 그 돌아온 아이와 함께라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네. 이제 아이들 중에는 뭐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네네. 남의 돈, 남의 물건에 손대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장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가 학교로 전화를 하셔서 아무개가 그 반에 있느냐 그래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를 잡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전화 거는 사이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도 집에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러 날째 학교에도 안 오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친구들이 산속에서 얘를 데려왔어요. 네. 산에서 그냥 밤을 새우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갔던 거죠. 무서워서. 근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데려왔는데 자꾸 교복, 옷, 소매로 왼쪽 손목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하고서 보니까 칼자국이 쭉 손목에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아차 싶어서 얘를 데리고 이제
조그만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물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이혼하고 안 계시고 아빠가 옹기 굽는 일을 하며 사는데요.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바쁘고 아이들은 제대로 돌볼 사람이 없고 친구들이 쓰는 돈, 친구들이 가는 오락실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의 유혹에 끌려서 그동안 몇 번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안 들켰어요. 그러고는 성당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주기도문을 뭐 10번 외워라 이렇게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들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아이가 성당에서 복사를 했어요. 신부님 미사 중에 도와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아이를 복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강론 중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죄를 지은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죄를 지은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생각이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밤을 새우면서 이제 그 연필 깎는 그 칼로 필통에서 꺼내가지고 그 손목을 계속 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흘리고 딱정이가 지은 그 손목을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 손으로 잡고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시로 쓴 게 이제 돌아온 아이와 함께라는 시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 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돌아온 아이와 함께. 지금 당신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올리는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달도 없는 밤 가을 숲속에서 몇 밤을 지새고 5번째 도둑질을 하다 들킨 왼손을 오른손의 칼로 내리긋고 피 흘리며 돌아온 이 아이의 한 손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 한 손을 포개어 당신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아이가 자라며 원망해온 남루함과 헐벗음, 누추함보다 이 아이의 아비가 진흙에 손을 넣고 대대로 빚어온 붉고 고운 항아리들의 의미가 더욱 값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가 자라며 동경해온 풍성함과 사치스러움, 비어있는 반짝거림보다 흙에서 건진 것들로 일용할 그릇을 삼는 저 정직한 옹기들의 넉넉함이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마 옆에서 평생을 살아오는 일과 그 이웃들의 가난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당신께 이 아이가 원망해온 것들과 유혹에 빠져온 나날들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을 당신께 또다시 죄의 보석을 비옵는 까닭은 그들의 빼앗김과 짓눌림, 한스러움에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도록 옥죄어오는 끈끈한 거미줄이 이 땅의 어느 구석에서 움솟는 것인지 그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참되게 일깨워 제 손에 칼을 긋던 다른 한 손을 들어 결연히 그 어떤 것을 금그어 가야 하는지를 아직 다 깨우쳐주지 못한 까닭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쉽게 사는 일보다 흙을 디디고 흙을 만지며 정당하게 노동하는 일이 보람찬 삶임을 뜨겁게 깨닫는 아이가 되도록 바른 삶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고 제게 맡기신 가난한 이 땅의 많은 아들, 딸들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우리를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지 우리가 진정 미워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아이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99번 용서하시고 마지막 한 번을 더 용서하시는 당신 앞에 돌아온 아이와 함께 무릎 꿇고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피 흘리며 돌아온 이 아이의 한 손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제 한 손을 포개어 당신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숙연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참교육 운동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1,500명이 그 당시에 교사들이 강론에서 쫓겨나고 100명이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참 처참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서
감옥 생활을 이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다 이제 제가 감옥 전과자입니다. 나중에 뭐 대법원에서 고작 이제 30만 원 벌금형 이 정도 나올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 감옥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마음이라든지. 제일 힘든 거는 감옥에서 제자를 만나는 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힘들지만 담임했던 아이를 만나는 거 이런 거 힘들었고요. 또 옛날에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한다. 뭐 이러면 목욕을 그냥 복도 끝에 있는 수도에서 그 이렇게 세수대야로 떠주는 물을 끼얹고 돌아오는 비누칠하고 갔다가 뭐 빨개 복도를 막 달려가야 하는 뭐 이런 뭐 치욕과 수치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제자하고 같이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거가 참 힘들었고요. 또 뭐 남의 아이를 잘 가르치자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다가 내 자식한테는 한글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여기 왔는데 어디서 글을 배웠는지 아들 녀석이 이제 뭐 편지를 감옥으로 보내오고 그럴 때 이제 막 정말 많이 울었죠. 정말 아들의 편지를 감옥에서 받고서는 감옥의 벽을 손바닥으로 막 치고 막 이러면서 막 방을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울고 뭐 그랬던 뭐 일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또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뭐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뭐 기도하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디 뭐 십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감옥의 벽에 막 뾰족한 걸로 가로 세로를 그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뭐 그리고 또 몰래 이제 뭐 그 숨어서 시를 쓰고 뭐 시 쓸 수 있는 필기도구나 이런 걸 안 주니까 뭐 어디 교회에서 볼펜 심 도막 요만한 걸 하나 구해서 그걸로 화장지 포장지라든가 뭐 아니면 좋습니다. 책 번입돼서 들어오는 책 뒤에 보면 꼭 백지가 한 장 있거든요. 어떤 책이나 그런 데다가 몰래 시를 써놓고 아주 조그맣게 숨어서 모포 뒤집어 쓰고 이제 밥 먹다가 밥알 몇 개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서 그걸 붙여놓기도 하고 비누 포장지 속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몰래 나중에 수록할 때 갖고 나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한겨레 신문에 연재했던 책이잖아요.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한겨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376번 면회 교도관의 목소리가 반가운 때 면회에 왔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들 편지 이야기가 나오죠. 376번.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주인 번호로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한번 그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것을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번 낭송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또 읽어야 하나요? 너무 좋은데. 이런 되게 기도시들은 좀 길어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많아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내용이 좀 긴데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비개인 일요일 아침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엄마 없고 아빠마저 빼앗긴 저희 두 아이들 주님 당신께서 돌보아 주십사 하고 기도드립니다. 밤비에 젖은 얼굴을 털며 일어서는 무궁화꽃처럼 저희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구름 거친 하늘의 작은 햇볕에도 들풀이 자라듯 아이들이 당신 사랑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좋은 옷, 맛난 음식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잡고 사과나무 과수원 뒷 언덕까지만 갔다 오는 게 소원인 아이들. 장독대에서 감나무 밑까지 자전거만 밀어줘도 진종일 신이 나는 아이들 곁에 저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단 한마디 말조차 건네줄 수 없는 곳에 저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몸바쳐 온 것은 그것이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이듯 제가 이 감옥의 독방에 갇힌 것도 당신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눈물로 보리밥 한 덩이를 씹다가 간절히 당신께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씻어주는 바람이 되어주시고 들길에 넘어지면 제 스스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돋우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말없이 등을 쓰다듬는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당신의 사랑으로 크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당신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품어 주십시오. 감옥의 벽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주님, 오늘 아침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 수감 생활 이후에 10년 만에 복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복직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또 많이 우시고, 근데 제가 들었었는데 뭐 힘이 빠지고 그래서 또 육체적인 아픔도 생기기 시작하셨죠? 네, 그 복직 이후에는 한 5년간 정말 행복하게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그 무리한 욕심이 이제 병이 되었고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신경계통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처음 들어보는 병에 걸려서 이제 연수증이 한번 쓰러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휴직을 했고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이제 결국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어디 요양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서 이제 충북 보은군의 네.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가까이 네. 그 속에 생활을 했죠. 예.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동안 행보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안 어울리죠. 우리가 가야 될 정치의 모습이 시인이 쓴 게 있다고 하면서 그 신동엽 산문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 산문시 이야기를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신동엽 시인이 1968년에 쓴 시인데요. 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 아저씨가 딸아이 손을 잡고 칫솔 사러 나오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또 퇴근하는 광부들의 뒷주머니에 하이데거라든가 러셀이라든가 해밍웨이 이런 책이 꽂혀 있는 사회. 네네.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서울역 대합실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역장이 보고는 네. 휴가 가세요? 기쁘시겠네요? 그러면서 네. 자기 방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그리고 대통령 아저씨가 네. 자전거 뒤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에 놀러 가는 네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자기네 그 포도밭에 그 미사일 기지, 탱크 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보상금 많이 받는 걸 좋아할 텐데 네. 나는 절대 내 탱크 기지가 우리 포도밭 들어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네. 사나이 이 배짱을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신동엽 시인의 산문시 1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네. 이렇게 구현돼 있고 네. 또 특권 같은 것들이 없는 채 서로 각자의 일을 존중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평화를 존중하면서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꽃잎 원단 딸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에 칫솔 사러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균형 잡히고 안정된 사회 예. 뭐 이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사회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시를 그때 네. 읽어드렸던 건데요. 네. 정치가 할 일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래 시인은 시만 써야 되고 정치는 정치만 해야 되고 학자는 그 강단에서 아이들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김광규 시인이 생각의 사이라는 시에서 그랬어요. 시인이 시만 쓰고 정치는 정치만 생각하고 학자는 강단에만 있으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경제와 노동의 사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권력과 휴지와 또 돈과 착취와 형무소와 폐허와 그다음에 억압과 통계만 남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김광규 시인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네. 누군가는 그 사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시를 쓰는 제가 네네. 문화예술계를 대변한다는 이유로 여기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죠. 그 네. 사이를 고민할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만 계속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좀 교대를 좀 하고 네. 이러면서 정치와 정치, 정치와 경제, 경제와 노동, 노동과 인권의 사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네.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랜 동안 투병을 하시고 그랬는데도 또 그걸 또 이겨내시고 이제 작품을 계속 쓰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종교적인 어떤 힘,
기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산 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무도 없는 적막한 산 속이에요. 암에 걸렸던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런 깊은 산 속에 있다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주 고독하고 적막한 생활. 그다음에 뭐 아무 수입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뭐 무슨 명상과 기도 아니면 그다음에 그냥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소비가 거의 없는 그냥 산속에서 지내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가진 걸 다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이제 용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 욥기에 나오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명성이니 뭐 명예니 뭐 글을 쓸 수 있는 재능이니 뭐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명도 목숨도 삶도 인생도 다 그분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리 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자. 그래야지만 여기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면서 내게 오는 건 고통도 아픔도 다 축복이다. 여기 그 글이 들어있네요. 네네네. 예. 네. 그 욥기에 나오는 말이죠. 네. 이제 투병하시면서 구구단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욥의 고난과 고통을 이제 묵상하셨다고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저는 기도할 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막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이렇게 점여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할 때가 제일 간절합니다. 그 기절이 늘 사무치고요. 네. 우리가 종교를 갖고 뭐 사회운동을 하고 무슨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도 그의 스미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생각이 같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 인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게 아버지 뜻에 맞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기절이 저는 늘 사무치는 기절입니다. 과거에 80년대 이제 참기육 운동하시고 그런 모임 장소로 교회에서 많이 주로 모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아니면 그런 모임도 할 수 없었죠. 예. 그런데 요즘에 한국 기독교 이렇게 보시면서 좀 마음이 그때랑 비교해 보면 남다르지 않을까 싶으신데 어떠세요? 그때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사랑이고 네네. 또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또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고 이게 화해이고 이게 너그러움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품에 다들 들어가서 뭐 진리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운동을 했고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했던 건데 요즘에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네. 사랑에 인색하고 네. 화해와 용서에 너그럽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사랑의 공동체를 끌어안는 것인데 그 사랑과 화해, 용서에 좀 너그럽지 않고 인색하다. 인색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담쟁이라는 시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절망의 담 앞에서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좀 격려와 희망과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가 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담쟁이 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위안을 받는 시 중에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흔들리며 있습니다. 피는 네. 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파블로 네루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절망에 갇혔던 700m 지하 갱도에 있었던 광부들 33명이 69일 동안 파블로 네루다의 커다란 기쁨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시 맨 마지막에 파블로 네루다는 우리의 친구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모셔서 얘기 들으면서 담쟁이 듣고 또 쭉 살아오신 내력을 들으면서 도종환 시인은 우리의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듣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